석유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석유재벌의 딸이 그것을 찾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10초도 안 된 순간 그녀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 그녀의 한마디에 전 세계 SNS는 뒤집어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금과 특권을 가진 왕족의 딸이 왜 갑자기 자취를 감췄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발견된 곳. 한국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23명의 하인과 황금 변기가 있던 궁전에서 공용 화장실을 쓰는 삶으로.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1년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막 위에 지어진 유리궁전. 해가 뜨면 황금빛으로, 해가 지면 루비빛으로 빛나는 이 건물은 사우디 최대 국영 석유기업의 본사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 총괄 회장의 막내딸 라일라 알라사드입니다. 21살 사우디 리야드에서 태어나 한 번도 불편함을 느껴본 적 없는 삶을 살았죠. 아버지는 석유회사 회장이자 왕실의 사촌. 어머니는 사우디 최고 명문가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우리 집은 정확히 말하자면 궁전이었습니다. 하인만 23명, 정원사 5명, 경비원 12명, 요리사 3명, 운전기사 7명, 그리고 제 전용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까지. 라일라 공주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매일 아침 한여장 아미나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죠. 아버지 회사 주가가 또 올랐더군요. 일어나자마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뭐 입을까? 옷장을 열자 수백 벌의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파리에서 어제 도착한 최신 명품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가격표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요. 8천만 원.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한 장 같았어요. 라일라님, 오늘 일정은 노동청 방문입니다. 비서 사라가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었죠.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었어요. 석유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회의였는데 솔직히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지시니까 따랐을 뿐이죠. 헬기를 타고 노동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전용 헬기장이 있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고 노동청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는 이 나라 국민 절반의 월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남부지역 노동청 담당자 하심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석유 시추 현장의 안전 문제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보강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의 말을 자르고 벌떡 일어났죠. 장비 교체보다 근로자 교체가 효율적 아닌가요? 사람은 계급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땅을 바꿔야지 사람을 지키겠다는 게 말이 돼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제 말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라일라, 내 발언이 전국에 퍼졌다. 우리 가문의 수치야. 아버지는 태블릿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제 발언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었고 석유공주의 망언이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사우디를 떠나라. 한국으로 보내겠다. 거기선 아무도 너를 모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파리나 뉴욕이면. 그런 곳은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다. 너를 숨기기 위해서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제가 세계 최고 석유 재벌의 딸이라는 걸 아버지가 잊으셨나요? 사우디 대사관 별장에서 잠시 지내면 되잖아요. 아니다. 일반인처럼 살아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저를 강제로 쫓아내는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너의 출국 비자와 한국행 티켓이 준비됐다. 내일 아침 떠난다. 그리고 아버지는 덧붙였어요. 카드는 한 달의 생활비로 300만 원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 내 옷 한 벌 값의 30분의 1이다. 그걸로 살아보거라.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0만 원으로 한 달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일 아침 짐은 최소한만 챙겨라. 내 옷까지는 필요 없을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 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한국에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공항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되라니 저는 지금까지 뭐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사막 위의 황금 도시 리야드가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그냥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돌아오면 되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맞이할 비서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겠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출구에 아버지가 보낸 운전기사 한 명만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었죠. 라일라 알 라사드 씨, 어서 오세요. 운전기사는 한국인이었지만 제 모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제게 한국어 통역을 붙여주신 걸로 보였어요. 짐은 이게 다인가요? 운전기사는 제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옷은 거의 가져오지 않았으니까요. 어차피 한국에서도 명품 매장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서울 구로구 외국인 전용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마 한국식 스위트룸이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입구, 어두컴컴한 복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뭐죠? 농담하는 거예요? 라일라 씨를 위해 준비된 방입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103호실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어요.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했어요. 공용 화장실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전용 화장실 4개가 딸린 침실에서 살았는데요. 이게 뭐죠? 감옥인가요? 운전기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 라사드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 달간 이곳에서 지내세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생활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상한 지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제가 아는 돈과 달랐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 카드가 있으니까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카드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제한하셨고 이 현금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300만 원이라니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건 카드로 살 테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생활 안내서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얇은 소책자를 건네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는데 어디서 끼익끼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곳이라고요? 배가 고파 스마트폰을 꺼내봤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평소 쓰던 앱들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 방을 나섰어요. 고시원 관리인에게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죠. 스마트폰에 번역기 앱을 켜고 물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앱을 통해 번역된 문장을 보여주려 했는데 화면에는 전혀 다른 이상한 문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나를 요리하세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웃지 마세요. 전 그냥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고 관리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과 창피함에 저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저를 당장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는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어요. 라일라, 넌 그곳에서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 전화하지 마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저는 다시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 간판에 음식 사진이 걸린 가게를 발견했어요. 들어가서 그냥 메뉴판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잠시 후 앞에 놓인 음식은 제가 본 적 없는 빨간 국물에 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맵고 낯선 맛이었지만 배고픔에 그대로 먹었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벽을 쾅쾅 치더니 고함을 질렀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웅크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니.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고시원 근처 식당에서 손짓 발짓으로 음식을 주문했지만 가끔은 너무 매워서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라 아침마다 줄을 서야 했죠. 저는 이런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관리인 아주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왔어요. 당신한테 온 거예요. 아주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한글로 가득한 종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번역 앱으로 찍어봤지만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시원 로비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에게 물어봤죠. 다행히 그는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파키스탄 유학생이었고 한국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이건 구로구에서 온 안내문이에요.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이 있대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교실이라니 제가 왜요? 하지만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 교실을 찾는다고 말했더니 친절한 직원이 저를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학생이군요. 여기 앉으세요. 물론 저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학생이 되어 뭔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항상 개인 교사들이 제게 찾아와 가르쳤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는 건 처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종이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이거 먹어.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봉지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에게 음식을 주시는 걸까요? 파키스탄 유학생이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일하세요. 매일 남은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신대요. 저는 봉지를 받았지만 어색한 마음에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어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어 교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 인사말을 배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파키스탄 유학생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 가볼래요? 거기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제가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무료 급식소는 주민센터 지하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여러 노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앞에서 밥을 나눠주시던 할머니, 어제 저에게 도시락을 주셨던 그 할머니였어요. 쌀밥 괜찮죠? 오늘은 감자국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판을 들고 서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제게 숟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언니처럼 앉아 있으니까 더 쓸쓸하지. 같이 먹어요. 할아버지의 친절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반납하는데 급식소 담당자가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어요. 도와줄래요? 저는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앞치마를 보니 설거지를 도우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설거지를 해봤어요.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의 봉사활동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교실에 가고 오후에는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신기했어요. 첫 수업에서 배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연습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이에 반복해서 써보면서 외웠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어요. 사우디에서 배웠던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특이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밥을 주시던 할머니께 용기를 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말도 하네. 우리 예쁜이. 물론 할머니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웃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를 예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건 제 이름이 아니라 예쁜 아이라는 뜻이었죠. 한국어 교실에서는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외웠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된 날, 선생님은 모두에게 박수를 치라고 하셨어요. 라야 씨,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라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식으로 줄여 부르는 친근한 표현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제 성과 이름 전체를 정중하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냥 라야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어 교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등 저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가 없었지만 점점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게 됐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세요. 라야 씨, 토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한글 교실 학생들이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예요. 참여하실래요? 파키스탄 유학생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든다고? 저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인들이 모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할게요. 제가 서툴게 대답하자 선생님은 기뻐하셨어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복지관 부엌에서 만나요. 토요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전이라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라야야, 여기 와서 반죽 좀 저어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큰 그릇 앞에 서서 반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지만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천천히.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할머니가 다가와 전을 부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뜨거운 기름에 반죽을 부어 노릇노릇하게 부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아, 뜨거워요. 기름이 튀어 손에 닿자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다시 해봐. 또 다른 할머니가 제게 조리기구를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얘야, 저는 내가 누굴 생각하면서 부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그 말은 파키스탄 유학생이 번역해 주었어요. 누굴 생각하면서 요리한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전을 부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정성을 담아 요리했어요. 신기하게도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와, 잘했네. 우리 라야가 한국 며느리감이야.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죠. 매일 한글 교실에 가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 급식소 봉사는 제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준 3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사우디에서는 하루도 못 버틸 금액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야 씨,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구로구 치매 어르신 돌봄 봉사에 참여해 주실래요? 파키스탄 유학생이 번역해 주었어요. 치매 어르신? 저는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치매 어르신들께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라야 씨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관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으로 소통한다고요? 사우디에서는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오만하다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다음 날, 저는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방에는 여러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그냥 벽을 바라보고 계셨죠. 센터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은 김순자 할머니예요. 요즘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걱정이에요. 라야 씨가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사를 가져왔어요. 저는 할머니께 숟가락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먹여 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드세요. 서툰 한국어로 말씀드리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고 음식을 드셨어요. 저는 한 숟가락 정성껏 떠먹여 드렸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신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저는 라야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와 김순자 할머니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꽉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을 불러야 할까 생각했죠.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나야.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거의 3개월 만이야. 알고 보니 미나는 할머니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로 착각하신 거였어요. 직원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몇 년 전에 외국으로 떠났어요. 연락이 끊겼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물론 할머니는 제가 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께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사우디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외로움은 그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제가 가진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매일 아침 고시원을 나서며 이웃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편의점 아저씨는 제가 들어서면 라야야, 또 왔네. 라고 반겨주셨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라야라는 이름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교실에서는 이름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 의미를 설명했어요. 베트남 친구 응옥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이었고 중국 친구 메이의 이름은 매화라는 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라일라는 사우디 왕족의 이름이었을 뿐이죠. 라야 씨 차례예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글 교실 옆 교양반 수강생이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라야야, 어제보다 글씨 예뻐졌어. 할머니는 제 한글 공책을 보시더니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할머니는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일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고맙습니다, 박할머니. 박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녀딸도 내 나이쯤 됐을 텐데 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봐. 라야, 내 얼굴 보면 반갑네. 할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제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부담을 느꼈어요. 라일라 알-라사드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특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라야는 그냥 저였습니다. 박할머니에게 저는 그냥 반가운 젊은이였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라야가 이젠 말도 하네. 모두가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던 거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급식소에서 일하던 김 할머니가 저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라야야, 이거 가져가. 봉투 안에는 예쁜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손수건에는 라야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직접 수놓았어. 마음에 들어. 김 할머니가 제 이름을 수놓으신 거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값비싼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손수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라야. 이제 이 이름은 단순한 발음의 변형이 아니라 제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저는 석유 재벌의 딸이 아니라 그냥 라야였습니다. 다음 날
치매센터의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요즘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너는 미나 아니지? 순간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신 걸까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나는 내 딸. 너는 누구니?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라야예요, 할머니. 할머니 친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라야. 좋은 이름이구나. 그 순간 제 이름이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일라가 아닌 라야로서의 제 모습을 할머니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 기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그저 라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귀족의 혈통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는 단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고 벚꽃이 만발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글 교실 선생님은 제가 가장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물론 아직 복잡한 문장은 어려웠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라야 씨, 이번 주말에 구로구 문화축제가 열려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문화 체험 코너를 맡아주실래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축제 당일 복지관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부스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렇게 윷을 던지시면 돼요. 도, 개, 걸, 윷, 모. 이렇게 5가지 결과가 나와요. 제가 설명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랍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윷놀이를 설명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특히 어린이들은 저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거기도 김치 먹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김치를 좋아해요. 특히 김치찌개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있었어요. 사물놀이패의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북소리가 가슴에 울려 퍼졌고 꽹과리 소리는 귀를 때리며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했어요. 사우디의 음악은 조용하고 우아한 편인데 한국 음악은 너무 역동적이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는 동네 어르신들의 합창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합창단에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말씀이 없으셨는데 노래를 부르실 때는 달라 보이셨거든요. 합창단이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김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라야야, 너도 같이 노래 불러볼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합창단과 함께 서자 지휘자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리랑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배웠거든요. 지휘자의 신호와 함께 음악이 시작됐고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 노래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인도 아닌 제가 왜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는 걸까요?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복지관 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야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담은 노래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노래였어요. 제가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 들렀어요. 복지관 최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라야 씨 덕분에 축제가 더 빛났어요. 막걸리 한잔 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신기했어요. 사우디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함께 나누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우리 라야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네. 모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 누군가의 우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항상 특별했지만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의 밤하늘과 한국의 밤하늘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사우디로 돌아가야 한다니.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고시원의 좁은 방도, 복지관의 어르신들도, 한글 교실 선생님도 모두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출국 전날 복지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모두가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갖가지 반찬들. 한국에서 사랑하게 된 음식들이었죠. 라야야, 이거 선물이야. 우리가 다 같이 준비했어. 박할머니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예쁜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 너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완전 한국 사람이네. 김순자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저를 라야라고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라야야, 꼭 다시 와야 해.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복지관 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라야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올 자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글 교실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라야 씨, 한국에 와서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네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국에 보내며 했던 말과 같았으니까요.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1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리움과 설렘이 있었어요. 사우디의 가족들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알고 아리랑을 부를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비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검은색 리무진, 경호원들, 특별 통로.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뵙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안겼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라일라, 많이 변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라야예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라야.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구나. 저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호화로운 요리가 가득했겠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끓이고 직접 전을 부쳤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직접 요리를 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음식을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도요. 음식을 맛본 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맛있구나. 너의 어머니도 맛있게 요리했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사우디로 돌아왔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의 절반은 그곳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도 좋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린 석유를 얻었지만 넌 사람을 얻고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라일라가 아닌 라야로, 재벌의 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주셔서요. 사우디의 석유는 수십 년 후면 고갈되겠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은 천년을 이어갑니다. 라일라가 아닌 라야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세계 어디를 가도 물질적 풍요로움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이름 모를 이에게 밥 한 그릇 건네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부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변화하는 이방인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인간다움.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갈 한국의 참모습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새 스푼이었습니다.